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오려나 봅니다. 기자단에서는 부동산 대책 자료 관련해서 미리 받았다가 이게 또 투기로 이렇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움직이는 기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 그것으로부터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나올 부동산 대책은 따로 자료를 안 받고, 그러니까 엠바고 요청 받아가지고 발표 안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자료 내놓는 거 똑같이 받아서 그렇게 기사 쓰겠다. 기사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의 발표가 어제 기자단 일동 해가지고 돌더라고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참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특히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토부에서는 신문에서 나왔던 자료가 그렇지 않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해명도 나오기도 하고, 일단 기사가 나왔으니까 뭔가 임대사업자 건드릴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위해 사람들 줄 서 있다고 하고, 하루 종일 휴가 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런 모습도 나온다고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 통계를 저희 카페 일간 조회수 400만 돌파하면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 트래픽이 어떤 시장의 관심들을 나타내주는 간접 지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번 좀 체크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빠지면 시장의 열기도 가라앉는 거다. 그런 목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어제의 자료입니다. 어제 463만 8천 조회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9월 4일에는 495만 정도의 조회가 있었는데 463만으로 어때요? 트래픽이 감소했죠. 약 한 6.3% 정도 빠진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8월 말 기점으로 해서 500만이 넘던 트래픽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에너지도 조금씩 날씨 추워지면서 가시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도자 우위 역대 최고. 자, 이 KB에서 매수자, 이 매수 우위 지수 조사를 하는데, 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171.6을 기록해서 이 지수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래 최고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06년 원래 11월이 그때 최고치였는데, 그렇죠. 2006년 11월에 157.4를 돌파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152.3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 바로 근접한 수준까지 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156.2를 기록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171.6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200 사이에서 가운데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밑돌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걸 의미하는데, 지금은 171.6이니까 매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봤어요. 차면 기운다. 부동산 시장이 차면 기운다. 고점이 있으면 떨어지는 시점도 있을 거고, 항상 돌고 도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지금 어깨쯤 왔다, 또는 머리까지 왔다. 분명히 머리까지는 안 왔다고 하더라도 어깨쯤 온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다른 언론사의 이제 기사도 봤고요. 지금 시장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한편으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보의 단절 이런 걸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매물 정보랑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아는 매물 정보랑 매수자가 아는 매수자가 아는 시장의 정보, 매도자가 아는 시장의 정보, 이런 것들에 정보 격차가 있으면서
시장 자체가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런 거 얘기할 때 정보가 차단되는 부분들이 과거엔 많았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뭐 단점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이 정보 자체가 많이 이제 공개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오픈되고 또 부동산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생기고 투자해본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빨리 정보들이 소화되고 정보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정보들이 과잉 정보들이 나오는 것에 따른 피로감, 스트레스 그런 부분도 저도 좀 되게 많이 요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상대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10년 전이랑 정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는 지금이랑 이 부분이 또 시장 변수로서 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지금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렵고요.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다. 10년 전과 달라진 거는 정보의 격차가 많이 줄었고 정보가 되게 빠르게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규제라든가 모든 대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비하는 시장의 변화들도 되게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짜 단언하기 힘든, 뭐라고 말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아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제가 2기 신도시 중에서 여기는 왜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나 맨날 보던 지역이 검단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랑 검단이랑 이제 지도에서 보면서 좀 비교해보고 과거에 그랬었는데 검단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나 봅니다. 추석이 지나면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에 18,621가구 검단이 포함된 거죠. 위례 신도시 뭐 북위례 쪽 물량들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 분양 물량들이 있고요. 그다음 판교 힐스테이트 판교요. 이거는 계속 이번에 나오는 건가요?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가 먼저 나오고 아파트가 이번에 나오는 건가? 아무튼 그게 있는데 이제 메인으로 물량들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검단 1차 노블랜드, 검단 2차 노블랜드, 검단 신도시 한신유, 금호올림 등등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세대수들이 천몇백 세대씩 되는 것들, 대림 산업에서 짓는 물량 거의 3,222세대나 되네요. 자, 보니까 이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인가 보네요. 자, 제가 김포 한강 신도시도 처음 분양할 때, 시범단지 장기지구 분양할 때, 막 이때 가서 모델하우스 가서 많이 보고 어떻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는지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검단 신도시도 10월달 사람 많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사람 많지 않으면 검단 신도시도 어떻게 조성되는지 공부도 해볼 겸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조금 가서 볼까 생각 중입니다. 9월달이니까 다음 달이네요. 추석 지나고 나서 검단 물량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건 2기 신도시예요. 공공주택지구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원래 기사들을 좀 더 여러 개 준비했는데요. 기사들 내용이 결국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증빙해주는 뭐 그런 기사들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다시 배제를 했고요. 요 얘기 마무리할게요. 자, 콤팩트 시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콤팩트 시티가 뭐냐? 이제 2015년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한다 그랬는데 이제 법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뭐냐?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기성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다시 보면 이래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 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2015년 1월 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모는 토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 관광, 사회, 문화, 업무 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 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개발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라고 했어요. 내용 뭔지 아시겠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략 한 3,000평 이상 되는 면적에 주거,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집도 지을 수 있고, 관광, 호텔이라든가 관광 목적의 무슨 시설들 이런 거 지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사회문화, 업무 판매 시설, 오피스 등등 이게 3개 이상의 복합 중심 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입지랑 규제를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다가 규제를 최소화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끔 좀 고밀 개발해주겠다라고 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 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한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그리고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컴팩트 시티가 결국은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짓는 건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도심지 안에 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못 풀겠다고 하고 우리는 안 풀겠다. 고밀 개발하겠다. 도심지 내 유부지를 고밀 개발하겠다. 기존의 일반 상업용지, 준주거 지역들을 역세권 고밀 개발해서 그 안에다 주거 비율 높여가지고 집 짓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고밀 개발을 하고 어떻게 주거지역 많이 지을 거냐 등등 그 방법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고 콤팩트 시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자 이제 콤팩트 시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자 콤팩트 시티는 세계적 추세고 충분히 콤팩트 시티가 서울 집값 상승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집값이 안정적일 때는 콤팩트 시티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꺼낼 카드가 못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못 꺼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도 집값이 결국 뭐냐면 개발 얘기가 나오면 부동산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하는데 지금 콤팩트 시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 개발에 대한 이 민간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 대해서 불씨를 지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개발 이슈들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들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콤팩트 시티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의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콤팩트 시티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의 도야마시가 꼽히는데 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도야마시는 대중교통망을 정비해서 주거지역의 인구를 집중시키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계획을 수립했고 생활 편의시설을 인구가 많은 도심에 집중시켜 도시 재생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교통망들을 도심지 안으로 다 묶어놓고 사람들을 도심지 안에 이렇게 좀 많이 몰려 살게끔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다가 편의시설들, 의료시설들 등등 이걸 해놓고서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않고 살게끔 몰려 살게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뭐 잘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가보지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척 얘기하기보다는 전문가분들의 코멘트를 조금 옮겨볼게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 고밀도로 집을 지으면 교통 사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에 따른 교통 혼잡이 훨씬 더 심하다면서 서울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인 만큼 역세권에 밀도 있게 집을 지으면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분석했고 그리고 현재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 간의 소통과 자아 실현 등을 위해서 도심에 살려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 세대가 장시간 소요되는 출퇴근을 당연시하게 여겼던 거와는 좀 다른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 이렇게 밀도 있게 콤팩트 시티로 집을 짓는 게
괜찮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승배 피데스 개발 대표는 콤팩트 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며 공급을 하더라도 위치, 규모 등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콤팩트 시티 하면 안 되고 위치 잘 봐가지고 수요가 있을 만한 좋은 입지를 잘 찍어가지고 콤팩트 시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서울은 이미 압축 도시화를 겪은 콤팩트 시티로 볼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만 압축 도시화에서 빠지는 지역의 경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좋은 말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얘기하고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안 해주는 지역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콤팩트 시티가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이 사실상 콤팩트 시티와 일맥상통했으나 오히려 집값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이제 지금 사실 뭐 멈춰선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면 현 시점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이 상황에서 서울시가 콤팩트 시티를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저도 그런 생각 사실 들었거든요. 도심지 안에 밀도를 높여서 주거 비율을 높여서 주상복합 지을 수 있게끔 기존의 일반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의 용도를 그렇게 좀 바꾸게끔 하는 형태로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성이 훨씬 개선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막상 그거 한다고 하면 아마 땅값들 뭐 역세권에 있는 1차 역세권 250m, 2차 역세권 500m 안에 있는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 민간 사업자 토지 소유, 아까 지금 내용들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할 수 있게끔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땅들에 대한 가격들, 지가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상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쉽게 못 건드릴 거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뉴스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오늘 저녁에 시간 나면 실시간 방송 잠깐 또 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봐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